자, 삶과 개혁의 불꽃 이번 두 번째 시간이죠. 전체 회차로는 9강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터로부터 촉발된 개혁의 불씨가 어떻게 불타오르기 시작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터와 이 교황청의 충돌은요, 이전과 달리 이제 소요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이 개혁의 열망에 대한 불씨를 타오르게 했는데요. 그 과정은 이제 오랜 중세 가톨릭 교회로부터 신앙을 해방하는 것이고 동시에 인문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심에 있었던 루터 그리고 에라스무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요, 보름스웨이 그리고 성경 번역 마지막으로 갈라진 방향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보름스 제국회의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황청의 파문 선고를 보았습니다. 1521년 1월에 이루어졌었는데 교황청의 이 루터 파문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다양한 세력들이 루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당시에 루터를 지지했던 다양한 세력들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세력은 인문주의자들 그리고 수도사 신학자들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르네상스, 즉 이제 과거의 고딕을 다시 되살리자라는 이런 물결 속에서 인문주의자들은 고대로 돌아가자, 라틴어로 하면 이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데, 이 슬로건 아래 성경의 원문 초대 교부들의 문헌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불가타 성경의 이 번역 오류들을 지적하며 잘못된 교리나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루터는 이 오직 성경의 가치를 내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학문적인 목표와도 일치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행보는 이 인문주의자들의 어떤 학문적인 연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요. 또한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사들과 신학자들 역시 중세교회의 부패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 출신이고 또 신학 교수였던 루터의 논문들 또 저작들은 그들에게 센세이셔널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루터는 이제 가장 근원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구원의 교리를 정리했어요. 이 구원의 교리를 깔끔하게 정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5강에서 소개해드렸던 공동생활 형제회 같은 평신도 공동체들, 이런 공동체들도 루터를 점차 지지한다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세력은요, 학계와 관련이 깊은 출판업계였습니다. 15세기 중반, 이제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이후에 새롭게 산업으로 부흥하던 이 출판업계에는 독자들의 수요가 많았던 루터의 저서를 인쇄하면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특히 문서라는 것, 이 인쇄된 책들은 사람의 말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루터의 생각과 주장을 널리 퍼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죠. 자, 이 과정에서 출판업계는 인쇄물이라는 거, 인쇄 매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파급력이 있는가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바젤의 출판사 사장 등 여러 출판사 업자들이 루터의 책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또 널리 보급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 주었습니다. 자, 셋째로는요, 정치 그리고 군사적 세력입니다. 사실상 가톨릭 교회와 맞서는 루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세력은 바로 독일의 영주, 제후들이었어요. 만약에 루터에게 정치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유럽은 다시금 중세로 회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신성 로마 제국, 오늘날의 독일이죠. 신성 로마 제국의 정치 구조는 선제후가 있고 그리고 황제가 있습니다. 이 두 세력 간의 균형이 가장 힘이에요. 그래서 제국 의회라는 게 있죠.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제후들과 의회를 열어서 토의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력 균형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해 준다면 제 아무리 황제라 하여도 루터에게 손을 댈 수 있는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특히 처음부터 루터를 보호했던, 지난 시간에도 나왔는데,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요 교황의 파문에도 불구하고 루터를 계속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3세를 현명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프리드리히 3세는 이후에 루터가 성경 번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죠. 이 즈음 루터를 둘러싼 정치적
변혁을 불러온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첫 번째 소주제 제목이었던 보름스 회의 혹은 보름스 제국 회의예요. 교황은 루터의 파면 이후에도 독일과 유럽 등지에서 이 개혁의 불씨가 꺼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황제였던 카를 5세에게 이제는 제국 차원에서 루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카를 5세는요, 유럽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 중 한 명이었어요. 그 통치 지역을 보면요,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남부, 이 유럽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까지 아우르고 있었던 정말로 거대한 대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어요. 땅이 너무 크니까 이 땅을 관리하고 또 적대국으로부터 방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특히 당시에는 프랑스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프랑스랑 적대 관계였고요. 그리고 동방에서 이슬람 세력이 계속해서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루터를 둘러싼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비화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황제와 제후들 간의 갈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국의 안위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국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제후들의 협조와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황제가 1521년 4월 18일에 보름스에서 제국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이때 루터를 불러요. 회의에 출석해서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건요, 사실상 루터의 보호자였던 프리드리 3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은 애초에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와 오랜 세월 결탁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교황이 먼저 파면을 했는데 황제가 이제 그를 불러서 변호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례적인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이 프리드리 3세의 입김이 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프리드리 3세가 이 황제인 카를 5세의 즉위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사실 원래 교황청은 이 프리드리 3세에게도 황제직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리는 이걸 거부했어요. 대신에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카르를 황제로 추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제인 카를 5세는 프리드리 3세한테 큰 빚을 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대신 프리드리는 카를 5세에게 함부로 제후들을 향해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한 보증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황권도 굉장히 강력했지만 그만큼 제후들의 힘도 굉장히 강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균형이 굉장히 잘 맞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루터의 친구들은 사실 이제 출석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왜냐면 후스처럼 회의에 나갔다가 괜히 붙잡혀서 화형당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무리한 생각은 아닌 것이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후스도 안전을 두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공의에 나갔다가 체포돼서 화형을 당했잖아요. 이제 프리드리 3세가 이걸 좀 예방하려고 황제를 압박해서 루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통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결심했습니다. 보름스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보름스로 가면서 들리는 모든 도시마다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루터를 환호하고 또 환영해 주었어요. 이 교황의 특사였던 알레한드로가 교황에게 쓴 편지를 보면 온 나라가 난리다. 열의 아홉은 루터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썼다고 하죠. 그만큼 이미 루터는 온 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루터는 17일에 보름스에 도착을 하고요. 1차 신문을 받습니다. 회의장의 탁자에는 루터의 책과 논문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교황 특사 그리고 황제는 루터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책이 당신의 것인가? 루터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이 왔어요. 이 책들에 담긴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 루터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로 자신의 주장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루터의 답변을 듣기로 했고 루터가 약간 이렇게 멈칫하는 자세를 보이니까 루터의 적들은 루터가 지금 뭔가 두려움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바꿀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다음 날인 18일 이어진 회의장에서의 신문은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루터는 아주 침착하고 단호하게 변호를 했는데 그의 저작은 교회의 선한
교리를 담았기 때문에 철회할 이유가 없고, 또한 교황의 횡포를 비판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하면 자신이 교황의 폭정을 정당화하는 것이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논쟁을 담은 이 책의 주장을 철회하면 본인은 이 논쟁이 끝난 이후에도 굉장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변호를 했죠. 그는 오히려 회의에 참석한 교황청 사람들, 황제, 대신 제후들 앞에서 본인이 쓴 이 글들이, 자기의 저작이 성경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증명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으로 내 주장이 반박되지 않는 한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기도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명언으로 남아있죠. 루터의 이 말에 카를 5세는 분노하면서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제후들은 황제와 교황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어요. 루터의 신학적인 논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교황과 황제가 독일의 종교 문제를 제후들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컸어요. 결국 카를 5세는 이 제후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이 반발을 의식해서 제국회의가 거의 끝날 때쯤 대부분의 제후들이 이제 다 자기 영지로 돌아가는 그 보름스를 떠난 한 5월쯤 됐을 때 이 칙령에 서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꼼수를 부린 것이죠. 이 칙령은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의 모든 저작을 불태워라 라고 되어 있었고요. 또한 루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루터를 죽인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제후들은 당연히 이것을 황제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였고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은 당연히 이 황제의 칙령을 아예 무시해 버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성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독일어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루터는 이 점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곧장 번역에 착수했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의 납치 사건이에요. 이 보름스 회의가 끝난 다음 루터가 보름스를 떠나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숲에서 도적들을 만납니다. 이 도적들이 루터를 납치해버렸어요.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교황청이나 황제가 결국 루터를 제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루터를 보호하고 있었던 프리드리히 3세가 쇼를 한 거예요. 쇼. 가짜 납치 사건을 벌인 겁니다. 그는 루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 사람들이 루터가 납치당해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들고자 이런 쇼를 벌였고요. 이 도적들은 사실 프리드리히 3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이제 피신을 하게 돼요. 이곳에서 융커웨르크라는 가짜 이름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신약 성경 번역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22년 신약 성경이 출판이 되었고요. 처음 발행한 5,000부가 2개월 만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루터의 성경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만 부 가까이 팔렸다고 해요. 이는 당시 인쇄 기술이 진보하지도 않았고 문맹률도 높았고 여전히 책이 비쌌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 거의 1년 좀 넘어서 바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 번역하는데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합본이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534년이 돼서야 합본이 나옵니다. 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초점을 맞춘 번역이었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오늘날의 표준 독일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루터의 성경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루터의 성경 번역을 기점으로 다른 나라의 성경 번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어요. 이 루터가 이제 22년에 신약 성경을 냈는데 26년에는 잉글랜드의 이제 윌리엄 틴데일 그리고 네덜란드의 리스벨트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요. 올리베탕이 1535년에 프랑스어로 성경을 출판했는데 그것이 추후에 이제 칼뱅의 제네바 성경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루터의 성경 번역을 통해서 그가 주장했던 주요 신앙 교리와 원칙이 곳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었고 이것은 전례 없는 전 유럽의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킬 거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루터의 이제 종교 개혁의 여정을 간단하게 시간표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1517년부터 이제 신구약 합본이 나왔던 34년까지 이런 주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루터의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또 있는데요. 또 오늘날에도 위대한 인문주의 학자로 추앙받는 에라스무스입니다. 자, 세 번째 갈라진 방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이야기인데요. 에라스무스는 1466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제의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이런 신분적인 배경을 본인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년 시절을 대단히 불우하게 보냈느냐?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학교에 보내주었고요. 또 그는 공동생활 형제회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14살 무렵에 이제 부모가 죽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에라스무스를 수도원에 위탁하게 돼요.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21살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사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에라스무스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부분은 영국을 방문하면서 있었는데요. 1499년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인문주의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 그리스어, 이제 우리가 코이네라고 말하는 성경에 쓰여 있는 그 그리스어를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라틴 고전들을 번역하거나 편찬을 하였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이제 영국 여행 중에 구상한 우신예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1511년에 출간이 됐는데 이 우신예찬이라는 책은 당대 지식인 또 지도층을 풍자하는 책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가톨릭 교회의 위선도 도마에 올라가 있었어요. 이 그의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서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공감하고 또한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이전에도 이렇게 에라스무스와 같은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인들 층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유럽에서 여러 가지 그리스어 신약 성경 필사본을 모아 교정하고 편집하면서 1516년에 그리스어 라틴어 대조 신약 성경을 출판합니다. 이 책 제목이 새 도구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에라스무스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성경 원문을 연구할 때 바로 이 에라스무스가 낸 새 도구라는 성경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1517년 이제 루터가 95개 논제를 발표했잖아요. 이것이 인쇄되면서 유럽 널리 전해지니까 그때 에라스무스도 루터를 알게 됩니다. 그 역시 루터의 용기 또 개혁 의지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루터를 향해 진리의 횃불이다 이렇게 추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루터 역시 에라스무스를 향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학자다 라고 부르면서 존경을 표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두 사람의 이 관계는 결국 깨지고 맙니다. 처음에 루터는 이제 개혁을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서 에라스무스에게 지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점차 루터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루터가 이제 주장했던 개혁 사상에 에라스무스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 자체를 좀 꺼렸던 것 같아요. 9년에 쓴 편지를 보면 루터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의 의견에 동의하고 또 교황청이 루터를 탄압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으나 선을 긋습니다. 본인은 논쟁이 싫다. 또 교회의 평화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거듭 표명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톨릭 교회의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너무 급진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또 구체적인 교리나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1524년에 결국에는 갈라서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섰느냐? 에라스무스는 교황청의 압박에 자유의지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 자체가 루터의 신학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자유의지론 논문에서 에라스무스는 인간에게는 구원을 향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부들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가톨릭적인 입장이죠. 루터는 이 논문을 읽고 격분해서 1525년 바로 다음 해에 노예의지론 혹은 이제 사슬에 묶인 의지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노예의지론이라는 논문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향해서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선택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였죠.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의 구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교리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갈라서니까 당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갈라지니까 온건파 인문주의 개혁자들은 가톨릭 교회에 남거나 아니면은 가톨릭 교회에도 안 속하고 그렇다고 개혁파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했고요. 루터의 노선에 뛰어든 개혁가들은 이제 개신교 진영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격변의 시기에 진영이 갈라지고 있었고요. 이제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톨릭 교회와 공고히 결탁했던 신성 로마 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종교적 또 정치적 분열의 역사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오늘은 보름스 회의부터 에라스무스와의 결별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요. 교황청은 황권을 이용해서 루터의 사상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후들과 영주들의 반발을 사면서 불씨는 더 커졌죠. 두 번째로 보름스 회의 이후에 루터가 전념한 성경 번역은 개혁의 바탕을 완성했고 과거와 차원이 다른 종교개혁의 불길을 타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시 저명한 학자이자 성경 번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 에라스무스가 처음에는 루터와 마찬가지로 교회 개혁의 평에는 동감을 했습니다만 온건한 개혁을 추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급진적인 노선을 보였던 루터와는 결국에는 결별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독일 종교 개혁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